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SMR 신기술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글로벌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력난에 고심하게 되면서 SMR이 새로운 먹거리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인 SMR 기술이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 전력난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그 어렵다는 바다 위에 원전을 만든다고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몇십 조가 떠다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전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전력 관련 기업들 이 조명을 받으며 뜨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력 인프라가 수혜주로 떠오르며 증권가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와 미국 전력망 현대화 계획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는 올해 들어 250% 급등했고 다른 전력 설비 관련 기업의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AI의 막대한 전력 소요로 전력 인프라가 수혜로 부각되면서 전력 인프라를 테마로 하는 ETF 상장까지 속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원전 관련 산업이 뜨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 세계 최초로 탈원전했다가 전력이 부족해진 유럽 국가 이탈리아가 35년 만에 원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건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필요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1960년대, 1970년대에 사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며 원전 확장을 추진했는데 체르노빌 참사가 벌어지자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운영되던 원전 사기는 즉각 가동이 중단됐고 1990년 마지막 원전마저 폐쇄되면서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가 됐지만 다시 원전을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비단 이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대한민국의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최소 10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체코를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쫄란드 등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유럽 시장 진출은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의 AI 산업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난에 SMR이 주목을 받고 있기에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마저도 2027년부터는 핵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요.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 CEO가 투자한 핵에너지 업체 오클로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첫 SMR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클로는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첫 번째 SMR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으며 SMR을 통해 전력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원자로는 핵연료에 포함된 에너지 함량의 약 5%만 사용하고 나머지 95%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SMR을 통해 95%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이야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는 연료 공급과 더불어 연료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글로벌 산업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 될 거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SMR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띄우기 위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한국형 SMR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은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은 2035년까지 시장이 최대 6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봤는데 한국이 그만큼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SMR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으로 최근 원전 배치 가속화법이 통과되며 4세대 SMR 건설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약 1조 2,500억 원을 투입해 3세대 이상 단계의 SMR의 개발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미국의 SMR 설계 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3.5세대 SMR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전 강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은 4세대 SMR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며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4세대 SMR 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건설이 테라파워가 보유한 SFR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국정 방침도 발표했는데, 3천억 원 규모의 경주 SMR 국가산단을 세워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키우고 800억 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원전 산업 관계자는 세계 주요 SMR 개발 업체들은 설계에 특화돼 있어 파운드리 업체를 별도로 물색하고 있다며, 이 파운드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한국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이 SMR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SMART100이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받으면서 ISMR 등 국내 SMR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현재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지만, 대형 원전 건설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세계 SMR 시장에 우뚝 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한 SMART100 표준 설계 인가를 위한 심사 내용이 최종 인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SMART100의 해외 수출에 청신호로 켜질 것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덴마크 등 글로벌 선도 SMR 기업들이 한국 조선에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어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HD한국 조선해양 등국 내 조선사들이 바다 위 SMR이라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한국 조선해양은 지난달 영국에서 진행된 뉴 누클리어 포어 마리타임 런던 서밋을 계기로 미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로부터 SMR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HD한국 조선해양은 조선 기술에 SMR을 접목한 부유식 SMR의 장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협력 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겁니다. 사실 HD한국 조선해양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 이미 동맹을 체결한 상태로, 이들은 70MW2급의 소규모 부유식 SMR 실증을 2030년쯤 진행하는 게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해상 부유식 SMR은 국내 기업에게 엄청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톱티어 조선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한국밖에는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수혜를 한국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도 바짝 고삐를 쥐고 있는데, HD한국 조선해양은 테라파워에 SMR 연구개발팀 파견 규모를 늘리는 등 기술 교류를 강화하며 사업 확장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덴마크의 시보그와 손을 잡고 부유식 SMR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오션 역시 관련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SMR 추진선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글로벌 톱티어 SMR 기업과 동맹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는 원자력 추진 선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미래의 사업 기회까지 염두에 둔 시도로 바다 위 원전 시장을 초기부터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글로벌 주요 프로젝트들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은 대형 원전 대비 안정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면서 해안도서 지역 산업단지 등 지역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부유식 SMR의 특징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D한국 조선해양은 테라파워와 협업 중으로 미 에너지 회사 서던컴퍼니,
원자력 발전 솔루션 회사 코어파워 등과 함께 4세대 원자로 SMR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 SMR 기반 발전선의 디자인 콘셉트를 미국 선급협회로부터 개념 승인을 받았으며 2030년에는 테라파워와 실증을 진행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시보그와 손을 잡은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급협회로부터 SMR을 싣고 다닐 수 있는 부유체 소형 용융 염원자로 파워 바지에 대한 기본 인증을 마쳐 2028년까지 제품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에너지원인 SMR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건 싸고 빠르고 안전하다는 한국 조선업계의 메리트를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곳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상 SMR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부유식 SMR 특성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도서 지역이 많은 국가들에서도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파도가 가장 센 곳에서도 플랜트를 띄울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협업해야 할 준비 작업인 셈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AEA 개정을 비롯해 바다 위에 SMR을 띄우는 사업이 2030년부터 실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바다를 평정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장면입니다. 한 전차가 드론 공격으로 얻어맞고 포탑을 빙글빙글 돌며 폭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전차의 정체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T-90M 전차였습니다. T-90M 전차는 사실상 개발에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아르마타 전차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차가 마치 음주운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폭주하다가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전차의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물론 미국이 자랑하는 전차도 어이없는 성능을 보여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루마니아와 수출 협상 중이며 루마니아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동유럽 국가 역시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K 전차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세계 최고라는 미국 전차 대신 한국의 K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루마니아에 이어 다급히 한국 K 전차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차의 포탑을 통제하지 못하고 회전하는 모습을 일명 디스코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보신 장면은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굴욕적인 디스코 헤드를 선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우크라이나의 습한 날씨로 인한 응결 현상 때문에 전자장치가 망가지는 사례가 늘고 있고 미국이 보낸 포탄 역시 우크라이나에는 맞지 않는다는, 미국이 보낸 포탄은 폭발력이 아니라 관통력이 좋은 포탄이라 17발의 포탄을 쏘고도 건물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폭발력이 약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전차는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진행된 한국 K 전차의 성능평가 시연 영상이 공개되자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K 전차의 실성능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K 전차의 성능을 보고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는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만, 이 전차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차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퇴물 전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부터 K전차 300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 테스트에서 K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의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특히 루마니아의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우수한 명중률을 보여줘 현장에서 보던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의 대표적 전차인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왜 한국의 K전차를 선택한 것일까요? 앞서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에밀 에이브람스 54대를 구매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험지 돌파 능력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테스트 영상을 보면 K전차는 험지에서도 포격을 하면서 화려하게 달리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화려하게 달리던 K전차가 그 자리에 멈춰 앉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로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에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처럼 K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는 물론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로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장점을 이번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를 통해 유감 없이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K전차는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2와 같은 중전차들과 비교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전차가 방어력이 부족하다며 무게를 늘려도 좋으니 방어력을 강화해달라고. 하지만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개한 챌린저 2를 타고 달리던 우크라이나군은 갑자기 챌린저 2가 멈춰버리자 당황합니다. 얕은 도랑을 건너려던 전차가 갑자기 도랑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 취재를 위해 전차에 탑승하고 있던 영국 매체 더선의 기자는 도랑에서 애물단지가 돼버리니 챌린저 2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는 챌린저 2 전차의 기동성에는 문제가 많다. 계속해서 진흙에 걸리고 있다. 부드럽고 깊고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흑토가 이번 전쟁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영국이 보내준 챌린저 2 전차는 꽤 정밀하지만 너무 무겁고 출력이 부족해 진흙밭을 만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다가 전차 하부가 완전히 진흙밭에 빠져 이후에도 챌린저2는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진흙 밑에 더욱더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러시아의 포격을 피해 군인들은 전차를 버리고 도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2는 높은 명중률과 두터운 장갑을 두르고 있는 우수한 전차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는 챌린저2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정도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뻘밭에 한번 빠지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면서 전차의 기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군인들이 나토군 연합훈련인 드래곤 24 훈련장에서 실제로 K전차로 훈련을 해보고 나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폴란드 군인은 K전차가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전차는 중형 전차로 적당한 무게를 갖추고 있다. K전차는 질척거리는 땅에서도 제대로 기동했다.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말이다. 이번 훈련은 K전차 장비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전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전차에 비해 더 우수하고 효율적인 무기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 역시 K전차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전차이다 라고 호평합니다. 나토 연합 훈련에서 K전차는 300km을 주행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K전차의 항속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450km이기 때문에 300km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기름을 넣으면 450km를 달릴 수는 있어도 중간에 전차의 궤도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토 연합 훈련에서 K전차는 300km를 항속하면서도 궤도가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진흙밭이 된 야지에서 이렇게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의 K-이흑표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동시에 운용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개의 전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이들 세 개의 전차가 모두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훈련 테스트 결과를 보면 K-흑표 전차는 산악과 설원, 진흙, 평지에 상관없이 현수장치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고성능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명중률까지 높아 K-이흑표 전차를 주력으로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도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번 나토 훈련 이후 폴란드 군인들 사이에서 K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이런 반응들은 유럽에 곧 전해질 테고 자연스럽게 K 전차에 대한 흥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에서 K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슬로바키아가 K 전차 100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슬로바키아는 지난 2년간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의 중간 기지 역할을 했고 서방에서 포탄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길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1순위 침략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2년 전 우크라이나에 낡은 전차를 보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전차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일단 슬로바키아군은 미래 전차 도입 사업에 104대의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개의 전차 부대를 빠르게 구성할 52대의 전차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도입하고 1년 이상 최전방에서 야전 경험을 해본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제 슬로바키아도 K 전차를 자신들의 전차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전차 도입 사업의 경쟁자로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최신형과 한국의 K-이흑표 전차가 유력하며 슬로바키아의 인접국인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게 될 K-이흑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신형 전차는 대당 600억 원인데 사실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비싼 전차를 살 여력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이웃 헝가리가 독일의 신형 전차를 주문한 지 4년 만에 딱 1대만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비싼데 일도 늦게 하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 업체와 거래를 하느니 성능도 가격도 좋은 한국이 좋은 대안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생산된 지 40년 이상 된 낡은 전차를 운용하고 있기에 한국의 K를 실제로 운용해보면 입이 쩍 벌어질 텐데요.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이어지던 K 전차에 대한 관심은 이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 더 이상 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K 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아무리 K 방산을 견제해도 한국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할 줄 알았던 독일과 프랑스 방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가성비와 공급 속도는 물론 무기의 성능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지금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올해 폴란드가 한국과 2차 방산 무기 도입을 확정짓게 되면 이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고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방금의 말은 조선 후기의 철학자 정약용의 명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선조는 무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지금 역시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마하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이런 발표에 해외에서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감춘다는 뜻으로서 최근 한국의 비닉 무기들이 몇몇 공개되면서 대외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하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행체가 그것인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마하오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하오 속도의 미사일은 한 번 발사하면 지구 전체 어느 곳이라고 해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으며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하오의 속도답게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시하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마하오의 속도를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어서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이미 한국은 탄두 증량 2톤 규모의 사정거리 800km 이상의 현무 4.1 미사일을 비롯해서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4를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어서 국방우주, 국방인공지능, 레이더, 전자전, 화학생물, 에너지, 사이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센터를 설립했고 우주 분야 국방과학 기술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며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극초음속의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음속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음속은 224km라고 하니 그 속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죠. 두 번째로는 기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동 가능성이란 비행 시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하며 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는 지속적 대기권 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탄도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닌 비탄도 비행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HCM입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은 흡입된 공기를 고온 고압축하여 연료를 점화시킨 후 지속적으로 연소하게 만든 뒤 팽창하는 강력한 추력으로서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어야지만 극초음속 상태의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이 있어야 마하5 이상의 고속 비행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활공체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기동 방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적의 예측이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와 요격 역시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HGV입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탄두에 탑재되어 발사되는 방식인데요.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곡선을 그리면서 낙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공으로 올라간 후 속력을 얻은 뒤 포물선으로 궤도를 바꿔 글라이더처럼 수평 비행으로 활공하는데요. 이러한 비행 방식으로 요격 체계를 회피하며 적을 타격합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먼저 개발하고 더 좋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탄도탄의 긴 비행 궤적과 활공 비행으로 인해 탐지가 힘들며 대공 방어 체계를 피해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 궤적 및 타격 위치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고속, 저공 비행으로 탐지가 어렵고 그렇기에 대응 시간이 짧아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기인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필수 기관인 램제트 기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램제트란 기계 제트 엔진의 하나로서 암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하여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엔진이며 램제트 추진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액체 램제트와 고체 램제트가 그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액체 램제트 추진 방식은 연소장치와 제어 관련 등 다양한 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적용체 계의 다변화와 고속화를 위해 고체 램제트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체 램제트 추진 기술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고체 연료를 적용하여 비행 성능과 사거리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이런 램제트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구조도를 특허에 출원할 정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이미 하이코어 HYCOR이라는 초음속 비행체 형상을 공개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에서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HCM에 적용될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적에게로부터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법 역시 연구 중이라고 하며, 이런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관하여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찍어낼수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발등을 찍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7나노 자체가 이미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율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7나노 양산 성공 진짜일까?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진아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 화웨이는 보란듯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급기야 상무장관은 하원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는데 증거는 없다고 단칼에 중국의 7나노 양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 반도체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일까요? 사실 7나노 탑재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한 공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중국에서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1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했고, 미국은 아예 미국 소프트웨어 SW와 설비 등을 이용해 개발 및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SW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 리서치 KLA 등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지구촌 그 어떤 기업도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조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분석 기관 테크인사이츠가 이 폰을 분해한 결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AP인 기린 9000S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7나노는 회로 간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적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 7나노 내외 간격을 둔 패턴 기반으로 칩을 일컫습니다. 재미있는 건 7나노는 극자 외선 EUV 도입의 기준점이란 점입니다. EUV는 기존 심자 외선 DUV 대비 파장이 약 14배 짧아 세밀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최신 노광 기술입니다. 얇은 붓으로 그리거나 배트를 짧게 잡았을 때 정교한 색칠 또는 타격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삼성전자는 7나노 공정에서 업계 최초로 EUV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초기에는 DUV로 7나노 칩을 구현하는 방향을 택했었죠. 7나노에서 각각 EUV, DUV를 활용하면 회로 작업 속도와 횟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EUV로 하면 12회만으로도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겠죠. DUV로 하면 한 번에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없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 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DUV를 채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반도체 공장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입니다.
생산을 거듭할수록 EUV와 DUV 격차는 줄고 오히려 EUV가 투입된 라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의 척도로 꼽히는 수율, 즉 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협의해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EUV 설비가 없는 중국이 EUV를 이용한 AP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떡하니 7나노 AP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탑재된 7나노 기린 9000S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을 맡은 DUV 기반 반도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TSMC가 시도한 대로 DUV를 내세워 멀티 패터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멍숭 SMIC 최고 경영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양멍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TSMC의 기들을 닦았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14나노 공정을 완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DUV를 적용한 것이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7나노 탑재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유는 너희가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든다는 자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하게 되면 화웨이는 수익은커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60을 공개할 때 초점은 단순히 7나노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 깜짝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화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고 행사를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웨이보 누리꾼은 왜 그들은 그것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켜봤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될수록 적자나는 메이트 60 프로를 중국인들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화웨이에 탑재한 기술, 즉 전자설계 자동화, EDA에 꽂혀 있습니다. EDA는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SW인데요. 이 기술은 미국 회사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IP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탑재된 기술에도 두 회사의 EDA가 쓰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임직원이 대거 중국에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중국산 EDA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를 중국 SMIC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반도체 분해 전문회사 테크인사이츠의 구체적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10나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중국이 7나노를 제대로 된 양산을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 해도 그 성능과 집적도는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EUV 장비 기반의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을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7나노 이야기라니. 미국의 대중국 EUV 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밀고 가는데 또 하나의 악재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고등입니다. 중국 경제 당국자는 최근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소비 판매 전년 동기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5%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3.7%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3%에서 5.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령대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넘으면서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부채,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입니다. 블룸버그는 1년 반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즉 25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지카이 첸 BNP 파리바이사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약화의 신호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는 성장 둔화로 인해 자본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우방이라 여기던 러시아로부터도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무더기 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2달 가까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 한 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올 초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처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국유은행을 동원해 환율 방어 급급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위안화 중 45억 달러어치를 작년 한 해 동안 처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물량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어온 중국 내 국수주의자들은 지금 러시아까지 위안화를 투매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